월스트리트 폴 주린이 22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Z세대 최다희 인턴 PD고요. 오늘도 경제가 어려운 2030 주린이들을 위해 두 분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한승구 기자님, 네. 김혜민 기자님. 안녕하세요. 머지 포인트가 대체 뭐길래 온오프라인이 이렇게 떠들썩한 걸까요? 결제 할인 구독형 서비스 머지 포인트가 판매 중단과 결제처 축소로 먹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관련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님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사실 어디 멀리도 못 가고 거의 집에만 있어요. 이제 날씨가 좀 시원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7월 말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네. 8월 돼서는 오히려 별로 그렇게 금방 시원했어요. 말복 지나고 나니까. 뭐 집에서 머무시면서 이렇게 하는 취미나 이런 거 새로 생긴 거 없으세요? 저는 그냥 뭐 하던 거 운동, 헬스. 그냥 하던 거 하고. 저도 어제 헬스 끊었어요. 오, 헬스장을 네, PT는 아니고 네. 그냥 헬스 PT는 너무 비싸서 네. 그냥 헬스장을 집 앞에 끊었는데 이게 그냥 홈트로 하려니까 네, 안 잘 되죠. 스스로 못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네. 돈을 일단 결제를 해야 좀 잘했어요. 시작할 것 같아서. 근데 요즘에도 요즘은 문을 열고 영업이 정상적으로 되나요? 네, 헬스장들이? 10시까지. 아, 영업은 하는데 그 이제 뛸 때 그걸 6 육, 이상으로 맞아요. 올라가죠. 속도를 5.9까지 올릴 수 6 있다. 이상으로 못 올린다고. 네, 6이면은 약간 빠른 걸음 정도 될 맞습니다. 텐데. 네, 여자들한테도 빠른 걸음. 맞아요. 맞아요. 딱 근데 네. 땀 흘리기 괜찮은 속도 아니에요? 그 근데 정도. 마스크 쓰고 5.9로 이제 걸으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그럴 수 그게 있겠네, 힘들어요. 마스크 쓰면. 그래서 제가 러닝머신 샀죠. 하지만- 맞아요. 더구나 1층이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거 하기 좋죠. 굉장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여러 짐들이 쌓여 있다는 거 지금. 벌써? 오늘도 쉽지 어김없이 않더라고요. 헬스로 오프닝을. 요즘 주식은 좀 어떠세요? 아, 주식이요? 아, 요즘에 카카오뱅크가 많이 올랐고. 기자님 아직 안 파셨어요? 네, 갖고 카카오뱅크는 있습니다. 어제도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어제 맞아요. 진짜 엄청 어제도 올랐어요. 10,000원 이상 올랐어요. 저는 요 며칠 한 1, 2주 사이에 정말 올해 번 거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요? 올해 번 거 네. 지금 무서워서 제가 계좌를 못 열어보고 있는데 올해 번 거 이상으로 빠졌을지는 몰라요. 아, 요즘 너무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다 파란불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아예 계좌 조회는 안 하고 그냥 네. 개별 종목들 이제 가격만 보고 있는데 네. 특히 하이닉스 뭐 이런 거는 무섭게 저 빠지죠. 하이닉스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이거 거의 뭐 30% 넘게 빠졌으니까. 커뮤니티 보니까 혹시 SK 사장님 제가 모르는 사이에 돌아가셨나요? 뭐 이런 글도 올라오던데. 그 하이닉스 사장이 그래서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를 해서 이게 뭐 크게 뭐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뭐 그렇다고 하는데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거기가 지금 아마 거의 시가총액 3위로 밀리는 수준까지 왔을 와. 겁니다. 아마. 어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거의 많이 코인 수준이던데요. 23% 막 이렇게 올라더라고요. 맞아요. 올랐다고. 네. 네, 그게 백신 3상 맞아요. 통과까지는 아니고 이제 통과를 삼상을 이제 네. 할 수 있게 됐다는 네, 네. 거죠. 이번 달은 약간 바이오주가 많이 오를 강세예요. 거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휴, 참 주식들. 이럴 때 이제 주식은 내 길이 아니구나. 네, 라고 돈택이 생각하고 왔어요. 돈택이. 나가시는 분들 돈택이. 돈택이 왔어요. 돈택이. 이런 걸 돈택이라고 표현하는군요. 네, 이제 뭔가 음. 돈 공부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그냥 뭐 근로소득으로 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돈택이. 저희 뭐 모두 순식간에 네. 지금 많이들 빠지고 있어서 네. 거의 뭐 손절할 타이밍도 놓치고 그렇죠. 비자발적인 이제 장기 투자의 길로 접어들게 그게요. 됐어요. 화이팅 합시다. 저희 화이팅 합시다. 저희 뭐 청취자분들도 네. 돈택이 극복하시고 이 시기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다음에 자. 주제로 선정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주는 아쉽게도 댓글이 없습니다. 뭐 이런 주도 있는 거죠. 그런데 좋은 소식은 저희 구독자가 축덕숙덕을 넘어섰어요. 진짜요? 그 단일 채널로. 그런데 그 구독자가 이제 멀스트리트와 주린이 같이 해서. 그쵸. 오.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주식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축덕숙덕을 넘어섰다는 게 거기는 어떻게 구독자를 따져요? 거기도 독립 채널이 있어요. 저희도 독립 채널이 팟빵에? 있고.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 네이버에 기준. 네. 와 거기서 뭐 댓글은 없었지만 어쨌든 네. 계속 구독도 해주고 네, 들어주시는 분들은 계속 있는 거죠. 점진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어요. 발목할 만한 성장이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주 세대 차이 뿌셔뿌셔입니다. 네. 저 지난주에 기자님이 알려주신 거 너무 잘 써먹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코잠보. 코잠보.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이거 친구들 있는 단톡방에 올려봤는데 네. 잘 코 수술 잠정 보류? 막 그게 더 이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답들을 기상천외한 답들을 내놨는데 네. 제가 잘 써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줄임말인데요. 네. 갑통알입니다. 갑통알. 네, 갑통알. 갑자기 네, 갑자기 왔죠? 갑자기. 통화. 알. 네, 통알. 통화. 알. 네, 갑자기 뭐 알고리즘? 알고리즘 아니에요. 알려줘? 돈과 관련된 거예요. 돈이요? 네, 통화. 갑통알. 여러분 기자님들의 상상력을 알려줘? 아니요. 아니요. 왜 눈이 커져요? 아닌데. 맞는 줄 뭐뭐 알았는데. 해야겠다예요. 아, 뭐뭐 해야겠다. 갑자기 뭐 하니까 뭐뭐 해야겠다. 갑자기 돈과 통화하니까? 돈과 관련된 거고요. 이 통은 돈과 관련, 네, 통도 돈과 관련된 거고 알도 돈과 관련된 거예요. 갑자기 통장 보니까 네, 알바해야겠다. 정답. 오. 갑자기 통장을 뭐, 보니까 알바를 해야 되겠다. 네. 와, 오, 어떻게 기자님. 맞췄죠? 센스 대박이십니다. 날이 갈수록 Z세대와 가까워지는 것 같은 이- 느낌을 받습니다. 이 텔레파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갑통알, 갑자기 통장 보니까 알바해야겠다의 줄임말입니다. 충격적이네요. 왜요? 왜 충격적이세요? 이게 약간 Z와 이제 M세대 차이가 저희 같으면 갑통일인 것 같아요. 아, 그냥. 갑자기 통장 보니까 일해야겠다. 네, 그쵸? 알바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이제 일 알바 열심히 해야겠다. 통장을 보니까 알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음. 발상 자체가. 맞아. 갑통알. 저는 저희 또래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알바. 그러면 그때 네. 그냥 알바해서. 그쵸. 음. 저 알바 뭐 해보셨어요? 저 진짜 많이 알바했었거든요. 저도 알바 진짜 많이 해봤어요. 저 진짜 많이 해봤어요. 저 막 약간 진짜요? 알바 부심 있습니다. 맞아요. 알바 부심. 많이는 안 해봤고. 그냥 역시 귀하게 애들 잘하셨군요. 가르치는 알바 해보고. 귀하게 잘하셨군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남들이 잘 안 해봤을 법한 알바 해본 적 있습니다. 어떤 어떤 거요? 시체 닦기? 바람난 남편 미행하는 아르바이트. 진짜요? 대박. 오늘 주제 이걸로 하자. 아, 주제 급 변경. 어머. 그걸 너무 어떻게 재밌다. 어떻게 알바를 이제 그 하셔가지고. 수능 시험이 끝나고 네. 이제 전단지 같은 친구가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네. 그걸 이제 같이 제가 도와주면서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서 그런 의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 우리 그분이 남편 좀? 이 유치원의 원장님이셨고 네. 그 남편이 유치원 기사인데, 그러니까 음. 그 차를 몰아주는 음. 기사분인데 그분이 남편의 행적이 의심스럽다면서 예. 그때 이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삐삐를 들고 다닐 때였는데 네. 그때 하면은 그분이 이 남편이 누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삐삐를 치면은 그 여자 집 근처에 그 버스나 그 남편이 와 있는지를 아하. 봐달라 뭐 아. 그런 의뢰였죠. 그래서 하셨습니까? 2번 정도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결과는? 뭐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뭐 그분의 차가 발견이 됐던 거는 맞고요. 와. 근데 정말 뭐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였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아, 네네. 차가 실제로 뭐 그 앞에 있다거나 뭐 이런 일은 있었고 그 정도면 거의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앞에서 대기를 하다 보니 네. 오히려 그 유치원 기사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남자가 또 이렇게 들락거리는 진짜요? 대박. 이거 참 이거 뭐지 하면서 대단한 여자분이시네요. 진짜 저 이런 알바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알바는 아니었죠. 그때부터 이제 선배가 뻗치기에 재능을 느끼고 나는 기자의 이거 길로 뻗치기였죠. 들어가겠다. 아주
뻗치기였어. 이게 그러니까 알바도 이렇게 미래 직무와 연관되어서 좀 이렇게 했어야 자소서에 한 되는데. 줄이라도 쓸 수 있는. 그쵸? 제가 그때부터 뻗치기를. 그 기자님은 뭐 해보셨어요, 알바? 저는요. 저는 그냥 이제 평범한 걸 여러 개 해봤는데 네. 뭐 과외나 학원 이런 건 다 해봤고 뭐 파스타 집에서 그다음 피자집. 네, 그다음에 술집에서도 예전에 알바했는데 술집에서 제가 술집에서 알바를 하다가 금방 그만뒀어요. 그 네. 이유는 약간 성희롱 같은 발언을 듣고 빡쳐가지고 그만뒀어요. 근데 갑자기 접시를 닦고 있는데 너는 네. 왜 접시를 무슨 애무하는 것좀 닦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충격적이죠. 손님이 취해서 성희롱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사장, 거기 있는 사장이? 직원이 네. 사장이 네. 너무 그만둬야죠 당장. 그렇죠. 그죠. 알바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또 하나가 이제 학원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가 제가 그때 24살이었거든요. 네, 그 정도 됐는데 저한테 갑자기 누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선생님한테 누나라고 해. 그랬더니 에이 자기도 좋으면서 이 얘기를 하고 몇 살이요? 몇 살이요? 초등학교 6학년. 진짜 이게 머선 세상이 일이고. 말세구나. 저는- 알바하면서 세상을 느꼈습니다. 저는 베스킨라빈스 알바랑 네. 그다음에 학원 알바도 진짜 많이 했었고 이랜드라고 해버렸다. 이랜드 물류센터에서 이렇게 단기 알바도 했었고요. 물류센터는 어떤 거예요? 물류센터에서 네, 어떤 물건 분들이 나누는 거? 천안에 있는데 그 물류센터 창고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 분류를 하는 거예요. 상품 분류. 택배 엄청 힘들지 않아요? 엄청 그런 거? 힘들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일랜드라고 본시에 나와버린 거예요.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일랜드다. 그런 걸 근데 여자도 하나요? 네, 여자도 오. 많이. 근데 그때 너무 추웠어서 그것도 했었고 저는 제일 최근에 했던 건 독서실 총무 알바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돈이 안 되잖아요. 그거 돈 안 받아요. 돈을 안 받고 개인 독서실을 줘요. 자리를. 요즘은 1인용 독서실이어서. 근데 제가 공부에 뜻이 없는데 왜 했느냐. 제 둘째 동생이 고3이에요. 근데 이제 고3 동생이 그거 주말에 언니가 해줘. 그리고 그 자리는 내가 쓸게.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진짜 착하다. 무슨 소녀 가장이세요? 그래서 제가 와 진짜 착하다. 그래서 그렇게 주말마다 내려가서 어머. 매일 9시간씩 그렇게 매일? 아니요 주말 주말에. 이틀 그렇게 9시간씩 해줬는데 네. 근데 이제 거기 좀 잘생긴 오빠가 예. 이런 게 제일 재밌어요. 잘생긴 오빠가 또 총무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짝사랑 좀 하다가 짝사랑으로 끝났나요? 잘 안 됐어요. 아쉽네요. 그래서 뭐 생생은 못 내요 동생한테. 저도 막 혼자 싹사랑하고 좋아하고 이게 마감이 1시 반이거든요. 근데 네. 그 오빠가 항상 새벽? 네, 항상 늦게까지 맨 마지막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같이 가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 동생한테 가서 너 빨리 가. 야, 빨리 집에 가. 빨리 집에 가. 공부하겠다는데 너 빨리 집에 가서 해. 이러면서 뭐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재밌네요. 그런데 이제 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게 이 머지 포인트 환불 사태를 제가 처음 들었던 게 그 독서실에서 같이 친해졌던 공시생들한테 들었어요. 그 공무원 준비생들이 정말 좀 꽤 많은 인원이 이 머지 포인트에 가입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구나. 이제 이 환불 사태 때문에 그 같이 있는 단톡방이 막 이렇게 난리가 났었거든요. 난 왜 이런 걸 몰랐을까 정말 그동안. 저도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머지 포인트가 뭐지? 그러니까요. 네, 근데 생각보다 꽤 많은 주변 사람들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고 그래서 좀 많이 불안해하고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온오프라인을 진짜 말 그대로 떠들썩하게 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희 씨 말대로 처음에는 뭐 티몬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 머지 포인트를 많이 사람들이 구매를 했대요. 이거 주로 뭐 카페나 편의점, 예를 들어서 이마트, GS 같은 이런 곳에서 한 6만여 개의 매장이 된다고 합니다. 브랜드는 맞습니다. 200여 개가 되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선불 상품권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사서 이쪽 매장에서 쓰면 20% 할인된 가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애초에 20% 할인된 가격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만 포인트를 8만 원 주고 사면 그 이제 10만 포인트를 쓰는 거죠. 맞습니다.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는 몰랐지만 앱 누적 가입자가 100만 명이나 됐고요. 이건 왜 몰랐지? 그죠. 20%면 정말 아니, 또 파격적이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네. 20% 그쵸. 할인이면 네. 현금처럼 더구나 이게 무슨 마트 편의점 같은 데서 네. 20%를 깎아서 그러니까요. 산다는 거는 네.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발행 포인트 누적 금액 죄송해요. 발행 포인트 누적 금액이 1,0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지난 11일 날 이 머지 플러스 쪽에서 서비스를 당분간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할인해주는 이 브랜드 매장을 줄이겠다라고 공지를 띄웠고요. 네. 대기업이 여기서 대부분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아니 이거 이렇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해서 본사를 찾아왔고 또 일부에서는 그러면 나는 그냥 이거 해지하겠다 이러면서 네. 막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우르르 갑자기 다 같이 해지를 하자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로 환불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 이 머지 포인트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가맹점 축소가 됐느냐 이걸 두고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포인트를 100만 원, 뭐 1000만 원 단위로 많게까지는 이렇게 충전해놓고 썼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소비자들도 이게 20% 할인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 적자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혹들을 많이 내놓았었는데 네. 머지 포인트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뭐 여기 보니까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쿠팡처럼 생태계를 조성한 뒤에 멤버십을 통해 흑자로 전환할 거다. 지금은 약간 과도기라 네. 뭐 이렇게 할인을 좀 크게 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정부의 간편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 사업에도 참여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곳저곳에서 네. 들리면서 사람들이 소비자들도 의혹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써왔던 거죠. 사실 통상의 할인율을 넘어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상품권 개념이잖아요. 네. 결국에 이제 미리 사놓고 쓰는 게. 근데 우리가 백화점 상품권을 생각해 보면 10만 원짜리 상품권은 보통 한 9만 5천 원에서 9만 7천 원 정도. 그러니까 3% 정도 할인을 받고 쓰게 네. 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고. 왜냐면 그 정도 할인율을 가져야 뭐 상품권은 뭐 안 쓰기도 하고 뭐 미리 그 돈을 받아다가 이제 그 굴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준의 할인율이라는 거예요. 근데 20%라는 거는 통상의 기존의 상품권을 굴려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구두 상품권이 할인율이 특히나 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구두 상품권은. 근데 그거는 구두 회사가 발행하는 상품권이고 자기 제품을 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아주 특정한 용도로만 쓸 수 있으니까 할인율이 이렇게 높은 거고 이렇게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금융 당국에서는 이거는 상품권이 아니고 이제 선불 결제 수단이다. 그러니까 그쵸. 전자금융권 등록을 해라라고 했다가 이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건데 그 20%의 손실을 할인을 해주면서까지 유지를 했던 거는 아까 그 권남희 씨인가요? 그렇죠. 아마 그 머지 포인트 지금 대표로 있는 분이 그분이 언론과의 인터뷰라든가 투자자를 모집할 때도 늘 쿠팡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쿠팡처럼 될 거다. 쿠팡이 처음에는 영업 적자를 보면서까지 공격적으로 아주 뭐 사람을 뽑고 배송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손정희 씨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결국에 나스닥의 상장까지 다우의 상장이죠. 다우에 상장을 하게 되는 수준까지 갔으니까 우리도 지금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뭐 적자는 보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투자를 받고 거대한 플랫폼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이 페이 내지는 결제 시장에서의 커다란 플랫폼을 꿈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뭐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버텨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이제 경찰이 수사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금감원에서 경찰에 수사를 했고 이제 경찰이 배당을 했더라고요. 사건을. 그런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려면 쿠팡이랑 비교가 되려면
서비스를 축소하면 안 되죠. 사실은 쿠팡이 한 번도 서비스를 축소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축소했다면 다들 매달 결제되는 거 서비스 아마 취소를 했을 거예요. 저 같아도. 만약에 이게 새벽 배송이 항상 되는 게 갑자기 이게 오늘부터는 안 되고요. 배송료도 조금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쿠팡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게 쿠팡은 이제 유통 사업자로 출발을 한 거고 이거는 누가 봐도 금융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이제 단순히 사람 돈, 일반 사람들 돈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렇게 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뭐 금융회사 임직원들 만나면은 맨날 그런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세서 사업하기 힘들다, 뭐 새로 시도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금융에는 필연적으로 이제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필요하죠. 없다. 거의 돈 놓고 돈 먹게 수준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쿠팡은 그렇죠. 뭐 배송 물류 시스템이라도 혁신적으로 바꿨죠. 이건 뭐 사실 사람들 많이 끌어들여서 그 돈으로 다시 또 포인트를 주고 이걸 반복한다고밖에 저는 사실 보기가 어렵지 않나. 이게 뭐 새로운 뭔가 혁신이나 아니면 서비스 뭔가를 창출한다고 보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폰지 사기가 아니냐, 네. 그 다단계 금융 사기를 말하는 거죠.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새로운 투자자한테 돈을 받아서 기존 투자자에게 주고 또 다른 투자자를 찾아서 이 돈을 메꾸는 돌려막기. 그쵸. 이걸 폰지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람 이름이에요. 폰지가 그쵸. 설명 좀 해주세요. 예전에 이분이라고 하기에는 1920년대인가 그때 100년 됐네요. 그때 그런 식의 사업을 이 양반이 구상을 했던 게 그때는 이제 우편이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였는데 그 쿠폰 그게 가격이 지역마다 달랐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쿠폰을 하나 발행을 하면 그 쿠폰을 가지고 여기 가면은 저기 쿠폰 여기 지역에 우표를 주고 저기 가면 저 지역에 우표를 주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어디서든 통용될 수 있는 우표 쿠폰 같은 걸 발행을 해서 이걸로 이제 사업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사람들이 잘 안 모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석 달 지나면은 100% 수익을 보장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투자자를 모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처음에는 사기다. 투자자들이 막 모였는데 이게 사업이 생각보다 돈이 안 되니까 결국에 이제 뒤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앞에 자기가 수익을 약속했던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래서 이제 결국 감옥에 갔죠. 그리고 감옥에 가서 나와가지고 이번엔 부동산으로 또 그런 식으로 똑같은 방식의 사기를 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에 아주 본인의 이름이 아주 사기 사건의 한 유형으로 길이길이 남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근데 진짜 사기일 확률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머지 포인트의 자본금 30억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발행된 상품권 1,000억 원 이상입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많이 발행을 했는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저도요. 구매 이 머지 포인트를 산 사람들의 돈이 지금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게 아마 이 할인폭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소진이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분들은 뭐 지금 금융당국에서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해서 니네 재무제표를 가지고 와라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못 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못 내고 있어서 결국에 이제 수사 의뢰까지 하게 된 배경에는 저 업체를 이제 믿을 수 없다라는 당국의 판단이 있었던 거죠. 이분들이 근데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진짜 이게 사기를 치려고 해서 친 건지 아니면은 정말 확신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한 정말 순수하게 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게 더 있으면은 난 이거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런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분들은 그걸 모른 채로 정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믿고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뭐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뭐 모릅니다. 근데 그렇죠. 어쨌거나 근데 피해는 이제 다시 그럼요. 분명히 피해가 발생한 게 맞고 이거는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져야죠. 모른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게 지금 선배가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금융당국이 규제를 받는 기업들은 이 파산이 될 걸
대비를 해서 고객의 예치금, 그러니까 선결제 포인트를 제3기관에 위탁해서 보관을 맞아요. 해야 그거 돼요. 자기네 회사에서 두면서 그렇게 맘대로 회사 돈처럼 못 씁니다. 그렇죠. 돈 받아서. 그런데 이제 머지플러스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관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는 그걸 상황이에요. 지금 제출을 못 하고 네. 있다는 거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맞아요. 예, 당국에 그렇게- 제출을 하라고 하면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마 네. 그게 전자금융업이나 이 규제 틀에 있었으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을 텐데 네. 머지 포인트는 자기네들은 그거에 해당되는 걸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 봐서는 그렇게 따로 보관하거나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의도와 상관없이 만약에 예, 지금 원래 전자금융업 등록과 사업 정상화에 실패를 했다면 이 금융당국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 소비자 구제가 어려울 거라고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참.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그 매장 앞에 그 본사 앞에 그쵸. 몰려가가지고 지금 아니면 환불 못 받는다. 그래서 네. 아주 진을 치고 있고. 예, 뭐 또- 며칠씩 네. 뭐 기다리다가 최근에는 또 오프라인 환불은 아예 중단하겠다고 공지를 네. 했더라고요. 머지 포인트에서. 또 일부 소비자들은 그거를 소상공인들한테 던지기를 하면서 그거 좀 그렇. 네, 던지기가 정확히 어떤 이게 그 포인트를 다 그냥 쓰는 건가요? 네, 그 이제 소상공인들이 그걸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서 머지플러스에 가서 근데 그걸 못 받을 가능성이 큰데 모르는 조그마한 가게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맞아요. 수십만 원씩, 예, 그 몇백만 당일날 원씩. 그런 게 문제가 됐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이제 부모님께서 가게를 하시는 어, 따님이 맞아요. 올리신 커뮤니티 글을 봤는데 그날따라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부모님이 좋아하셨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다 이 포인트로 이제 결제된 걸 알고 이제 지금 너무 분노하셨겠네요. 분노하시고 낙심이 크시다 이런 글을 돈가스 봤어요. 집에 가서도 냉동 돈가스를 그러니까 조리된 게 아니라 포장해 온 게 아니라 냉동 상태로 그렇게 많이 사갔다는 걸 보면 두고두고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그 변호사들마다 의견은 좀 갈리고 있긴 한데 어째 이거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게 본인이 이 포인트가 이제 환불이 못 그 현금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 본인만 아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업체를 공유를 하고 거기 가서 수십만 원어치 결제를 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너네 상품권 발행한다더니 전자금융업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등록하고 장사해야 돼. 안 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지적이 알려지니까 제휴 기업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간 거죠. 네, 그렇고 이제 머지포인트 측에서도 어쨌든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등록하지 않은 채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주 음식점 몇 군데만 쓸 수 있게끔 놔두고 이제 다른 기업들과의 제휴는 이제 다 철수를 했던 거죠. 근데 일방적으로 갑자기 공지가 돼버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포인트를 이제 환불 신청을 하게 되면서 머지포인트의 사업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표면화됐다,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 몇 군데 업체 그 음식점마저도 지금 완전히 다 제휴업체에서 빠져서 지금 머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한번 이게 신뢰가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 머지 포인트라는 이름 혹은 뭐 권남희 씨 그다음에 뭐 이런 식의 사업 모델은 투자를 받기는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쵸. 투자를 받아서 굴려가겠다는 게 이분들의 목표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죠. 이게 핀테크 기업들도 이렇게 전자페이를 굉장히 지금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다른 핀테크 기업들도 47개에 달하는데 제2의 머지 포인트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번에 금감원이 사실 너무 늦게 나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3년간 100만 명이 넘는 그 사용자가 있는데 좀 너무 늦게 뒷북친 게 아닐까. 미등록 업체다 우리는 뭐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안이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상품권 이것도 괜찮은가라는 그 의문을 좀 불안을 가지실 것 같아요. 거기서 우선은 이거를 상품권과 선불 결제 수단을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 상품권 아니면 스타벅스 상품권 같은 거는
그 장소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명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 안전한 상품권이고요. 이거 말고 가맹점이 중분류 2개 이상의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이게 선불 지급 수단이라고 불리거든요. 중분류.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도 쓸 수 있고 저쪽에서도 쓸 수 있고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고 마트에서도 쓸 수 있고 네. 이렇게 중분류 2개 이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조금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때는 이걸 혹시 이게 머지 포인트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미리 좀 이런 거는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건지를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인을 많이 해준다고 무조건 이거 많이 사놓고 갖고 계시는 게 위험하다라는 건 근데 그러니까요. 이걸 몇 천만 원어치 머지 포인트를 사서 갖고 계신 분은 이거는 약간 좀 이게 최근에 의아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돌았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0% 할인을 해주는데 이 할인폭이 앞으로는 줄어들 수 네. 있다. 그래서 미리 많이 사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진짜 좀 전 많이 안타까웠던 게 저도 사실 이 머지 포인트를 몰랐거든요. 네. 그런데 제 주변에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한 푼 한 푼을 아껴야만 하는 그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이걸 많이 쓰고 있었어요. 뭐 당장에 뭐 집세를 뭐 이렇게 전세 네. 그 보증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의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공시생들 이런 친구들이 한 푼이라도 정말 아껴보려고 여기에 많이 가입을 해놓은 상황인데 좀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사실 생활비 쓸 때 대신 쓰는 거잖아요. 마트나 그쵸. 편의점에서 꼭 써야 되는 돈. 이거 뭐 사치를 부리려고 쓰는 돈이 아니라 네. 근데 그것마저도 아끼기 위해서 이걸 샀던 건데 지금 그게 다 지금 휴지 조각이 될 상황에 놓여 있으니 이게 뭐 어쨌든 머지 포인트를 계기로 네. 이렇게 선불 충전해서 쓰는 방식에는 어떤 새로운 뭐 규제라든가 뭐 논의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선불 충전 금액이 2조 원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2014년에는 7,800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2조 원이 훨씬 넘는 규모로 뭐 네이버 페이 같은 것도 사실은 다 선불 충전 개념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게 그 관련법이 발의된 게 있더라고요. 네. 이 고객들 돈, 이 충전돼 있는 돈은 니네가 보관하지 말고 외부 기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꼭 예치를 해라.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라. 보험에 들어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게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걸 의무화하는 쪽으로 지금 법안이 나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급 결제 권한을 두고 이제 금융위하고 한국은행하고의 조금 그 문제가 남아 있어서 통과는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결국에는 이게 뭐 새로운 형태의 어떤 뭐 규제 혹은 안전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쪼록 소비자 보호 관련한 이슈들이 앞으로도 또 이렇게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런 결제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좀 소비자들에 대한 안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호? 소비자들을 보호책이? 보호할 수 있는 네. 조치가 좀 더 강력하게 취해졌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인 거래소 줄폐업이 본격화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코인 투자자들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이거 혜민 기자님이 친절한 경제에서도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네. 다음 달 24일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제 문을 닫는데요. 특근법 한 달을 남기고 조사해 보니 60여 곳 중 등록을 완료한 거래소가 한 곳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코인을 그냥 들고 있는 제 주변 친구들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9월 24일 전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선 다음 달 24일이니까요. 이제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등록을 안 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영업을 아예 할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걸 다시가 말한 그 특근법 때문인데 근데 갑자기 그때 돼서 너네 다 영업 못해. 이렇게 되면 엄청난 큰 혼란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금융위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보려고 그 가상화폐 거래소들한테 너네 중에 혹시 컨설팅 받고 싶은 사람들 있니?
이래가지고 컨설팅 신청을 받았습니다. 네. 25개 거래소가 신청을 했는데 지난달 중순까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도 이 요건을 통과를 못했다는 거예요. 큰 거래소들. 네, 뭐, 전체 다. 그러니까 무슨 뭐 네. 업비트, 뭐 맞아요. 빗썸 이런 네, 데들도. 그 4대 거래소도 다 통과를 못했습니다. 빵개예요, 빵개. 그래서 이제 그 신고 요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네,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다들 아시다시피 그 실명 확인이 되는 입출금 계정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4대 거래소는 사실 연결이 지금은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은행들이 이거 다시 재점검하겠다라고 나서가지고요. 이거를 지금 다시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아무도 통과를 못한 거예요. 이게 빵개예요. 그 만약에 이 지금 입출금 계좌 연결이 안 돼 있으면요. 원화 거래를 못 해요. 원화 거래만 못 합니다. 그 뒤에 만약에 이제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통과하는 이제 업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인증은 지금 25개 그 신청한 거래소 중에서 19개 업체가 인증을 받아 놓긴 했대요. 네. 근데 이걸 받아 놓으면 그냥 원화 거래만 못하고 자산 그 거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결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19개 업체가 통과를 지금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면 이 형을 치르고 5년이 지나야 하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경찰이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그래서 숫자가 얼마나 됐는지 확인이 안 됐어요. 마지막으로 4번째 조건이 만약에 직권 말소된 적이 있다면 이것도 말소되고 나서 5년을 지나야 하고요. 근데 아직은 그런 거래소는 없습니다. 그 조건을 다 통과한 거래소가 하나도 없는 네, 그래서 이제 9월 24일이 되면 만약에 이 4대 그 거래소도 은행과 실명 계좌 연동이 안 된다면 이제 아무도 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영업하지 국내 못할 거래소는 상황이 없는 되는 거죠. 거네. 네. 와, 그럼 뭐 거래소가 없으면 현금화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맞아요. 현금화를 할 수 없고 거래도 그 안에서 거래도 할 수가 거래도 할 수 없어요.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은 일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 뭐 각자의 코인이 어쨌든 있기는 있었을 텐데 그러면은 네. 그 코인을 이제 어디 뭐 옮겨놔야 될 텐데 네. 국내 다른 영업할 수 있는 거래소가 없으면 네. 어디 뭐 해외 거래소에 지갑을 만들어서 거기다 그니까요. 옮겨놔야 되나?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잠시만요.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이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청산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청산 시스템. 예, 이게 뭐냐면 이 거래소가 폐업을 하면요. 여길 이용하던 이 투자자들의 그 가상화폐를 청산 시스템으로 이전을 합니다. 우선은 임시로. 그래 놓고 이후에 이제 어쨌든 어느 정도 지나면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 거래소로 다시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어디서 마련을 한? 그거는 코스콤과 거래소들이 함께 이제 이런 시스템 만들면 어떨까라고 논의를 하고 있는 근데 아주 사실 초기 단계입니다. 이게 뭐 암호화폐, 가상화폐라는 것이 시세가 있는 것이고 외부는 그렇죠. 이게 그렇게 뭐 외부에 그냥 빼놓은 사이에 뭐 가격이 그냥 폭락하면. 뭐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죠.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대응을 뭐,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추천드리는 방법은 4대 거래소에 그 자산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당분간은 잠깐은 현금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아예 외국 그 거래소로 이전을 하던가. 이전. 군인 친구들한테 좀 이걸 많이 알려줘야겠네요. 군인 친구들이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아직도 하나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지금 넣어두고 최근에 많이 까먹고 올랐던데 있어요. 또 5천 뭐 근데 어제 오늘은 네. 내렸다고는 하지만 그러다 5천만 5,500까지도 다시 좀 가고 그랬던데. 근데 워낙 비트코인은. 고점에서 산 코린이들이 음. 많아서. 그러니까 막 7천만 원 막 이럴 그쵸. 때. 그렇게 되면 좀 이제 묻어두게 되잖아요. 까먹고. 맞아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거래소 폐지되면 그때 구제받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게 올해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네. 시간이 벌써. 네. 올해가? 네. 8월인데? 마음상으로 가을이 오면서 근데 2021년이 이제 제가 너무 급하게 마무리하나요? 2021년을 이제 연말정산을 하게 될 시점이 오면 네. 그 코인을 빼놓을 수가 없을 만큼 올해 2021년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주제였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잊을만 하면 또 올라요. 네. 그러다가 또 다시 시들해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나중에 또 올 초처럼 그렇게 또 급등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기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는 비트코인을 장투하고 싶으면 하시라. 나머지 알트코인은 하지 마시라. 이거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만요? 네.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 아예 사라지기는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알트코인에 위험하게 투자하기는 또 추천을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막 그 거래소들이 제가 한국에 있는 거래소들이 갑자기 제 금융당국의 신고 허가를 받아야 하면서 코인을 정리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럼 갑자기 내가 샀던 코인이 알트코인이 상장 폐지되고 정리가 되고 그럼 내 돈은 어디 가지? 막 이렇게 됐던 상황이 꽤 있었거든요. 그죠? 그걸 겪으면서 아직 코인 시장은 증권 시장만큼 이게 합리적이거나 체계화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러면 차라리 없어지지 않을 코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만 살 수 있지. 그리고 그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만 나머지 알트코인에게 이런 큰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이제 시대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난주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글로벌 안전 자산의 뭐 운용과 현황인가 뭐 이런 비스무리한 보고서를 내면서 네. 비트코인과 테더를 처음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안전 자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달러, 채권, 뭐 이런 것들, 네. 미국 국채,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그 저자도 뭐 논란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만 이거는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비트코인과 테더 두 가지를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물론 안전자산이라고 분류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어떤 이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치라든가 뭐 중앙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규제라고 하는 게 꼭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제도권에서도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틀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분류에 집어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올 초부터 나와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뭐 정말 이걸로 무슨 뭐 물건을 사고 뭐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그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이미 상당 부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투자 자산. 네, 투자 자산, 보유 자산으로서. 그러니까 그게 뭐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자산의 한 가지로 이제 자리 잡은 거는 맞는 것 같다. 특히 이제 뭐 비트코인을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비트코인은 이건 뭐 이제 채굴량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와 검증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이미. 다만 이제 우후죽순으로 마구 쏟아져 나오던 그리고 뭐 채굴량도 막 무한히 나오는 막 그런 류의 코인들은 도지코인 같은 거 그거 뭐 머스크 한마디에 그냥 시세가 춤을 추는 뭐 그런 거는 조금 그런 자산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장난으로 좀 사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네. 오늘 두 주제 다뤘는데 두 개 다 소비자들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마음 아픈 주제들을 다뤘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네네. 정부가 지금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규제만 하는 거는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화폐로 인정이 되든 아니면 규제를 안 하든 둘 중에 한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게 맞기는 한 것 같고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우선은 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소비자와 투자자들 모두에게 조금 마음 아픈 주제들을 다뤘는데요. 주식도 장이 좀 좋아져서 좀 웃을 수 있는 주제로 다음번에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머지포인트 먹튀 논란 그리고 코인 상황 짚어봤고요. 방송 재밌게 유익하게 들으셨다면 댓글과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주 예고할게요. 정현석 변호사님, 저희 바로 다음으로 녹음을 하는 정현석 변호사님이 뭐 Z세대 관련된 퀴즈를 하나 단톡방에 예전에 내주신 게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그거 갖고 올게요. 너무 좋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뭐 범위가 있나요? 어떤 걸 공부해 가면 될까요? 그것도 줄임말이에요. 진짜요? 네. 어휘력 테스트. 저희 같이 공부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